한 살짜리한테 2천만 원 증여하고 나서 이 계좌에서 계속 주식 거래를 하는 거야. 요게 증가되는 이 이익의 어떤 그 의사 결정은 대부분 부모님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. 아이한테 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아이의 이 되는 거죠. 이익이 되더라도. 성인한테 증여를 하면 5천만 원까지는 공제가 된다고 하잖아요. 내가 자녀한테 5천만 원 이체했어요. 그럼 증여세를 안 내는 거 아니에요?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으세요. 그러면 저는 증여세를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. 다시 얘기를 하자면 내 마음속으로 이체한 거는 내 마음속에 증여인 거지, 이거는 사실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신고를 하셔야 돼요. 그리고 증여는 두 사람 간의 계약이거든요. 그래서 자녀와 내가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체를 하고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해서 신고를 해야 비로소 5천만 원을 공제받는 거고, 그 시점부터 10년 뒤에 또 5천만 원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면 이미 이 사실은 알고 있잖아요. 근데 대부분이 알고는 있지만 실천을 하지 않아요. 아이가 태어났을 때 바로 증여하면 2천만 원 공제받는 건 다 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태어나서 2천만 원을 증여를 해요. 그리고 신고도 해. 그러면은 증여세가 없이 2천만 원이 이 아이 건 거예요. 그러면 이 상승분은 다 아이 건 거죠. 그리고 또 10년 뒤에 또 2천만 원 또 증여하는 거예요. 그땐 10살이겠죠? 그럼 4천 원 증여했고, 그 또 10년이 지나서 그때 이제 또 5천만 원 증여하니까 9천만 원이 증여가 되는 거네요. 그리고 나서 20대 때 뭐 결혼도 하고 이러면은 이렇게 준비된 아이와 만약에 이런 걸 안 했던 아이는 나중에 뭐 부동산을 사더라도 이 자금의 시작 규모가 좀 달라지겠죠. 이미 다 나와 있는 얘기고 어려운 얘기가 아니거든요. 다만 실천을 안 하시죠. 또는 언젠가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. 근데 뭐 아는 거와 실천하는 것도 다른 거니까. 그래서 아까 뭐 물어보셨지만 최고의 어떤 세금을 절세 또는 안 낸다 뭐 이런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그 해당 시기에 맞춰서 이 세법적 틀 안에서 단계별로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신고와 이런 것들을 원칙적으로 하신다면 오히려 그게 되게 큰 절세 효과로 올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모르셨다 한다면 이제 아셨으니까 뭔가 지금 당장이라도 증여할 수 있거나 뭔가 한다면 바로바로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. 물어보신 걸 아까 제가 잠깐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.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.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을 줬어요. 그리고 증여세 신고도 했어요. 그럼 귀속, 그러니까 이 2천만 이제 애들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예금을 가입했어. 그러니까 적금이라고 할게요. 뭐 10년 정도. 그러면 적금이라는 거는 사실 그 행위 노력이라는 게 막 투입될 필요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딱 어떻게 보면은 아이한테 그러니까 부모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증가되는 것들은, 특히나 뭐 예금 같은 경우는 뭐 이자 지급 시기가 다 아이한테 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아이의 재산이 되는 거죠. 이익이 되더라도 원본과 과실에 대 있어서 되는데,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을 줬는데 이 한 살짜리한테 2천만 원 증여하고 나서 이 계좌에서 계속 주식 거래를 하는 거야.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사실은 이 한 살짜리 아이가 사실은 증여를 받긴 했는데 요게 증가되는 이 이익의 어떤 그 의사 결정은 대부분 부모님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. 요건 약간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. 사놓고 빈번한 거래가 일어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차피 증여도 부모의 의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도 의사결정이 들어갈 거고, 그래서 뭐 좋은 주식을 장기간 묻어놔서 거기서 나오는 배당금을 다시 그 주식에 사게끔 뭔가 잘 뭐 자동화되어 있는 뭐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정도만 한다면 충분히 이거는 증여로 보기에는 좀 애매한 구석이 있을 것 같긴 해요. 이런 건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 것 같고, 아까처럼 너무 빈번하게 한다는 거는 이제 조금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주장하기에는 다양한 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연금에 대한 세금 구조를 정확하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연금은요, 세제 적격 상품이 있고요, 세제 비적격 상품이 있어요. 세제 적격 상품은요, 납입할 때 세제적 혜택이 들어가는 상품이에요. 그래서 연금저축 가입하면 연말정산할 때 세금을 어떻게 깎아준다. 이게 세제 적격 상품이고요. 그럼 이걸 왜 두냐? 세제 납입한 보험료의 세제적 혜택을 주는 상품에 가입을 했다고 해서 추후에 연금을 받으면요, 그 받는 연금은 기본적으로 연금소득세를 냅니다. 왜냐하면 납입할 때 혜택을 줬기 때문에 그 연금을 받을 때 그 세금을 걷겠다라는 취지가 있는 거고요. 세제 비적격 상품은
납입할 때도 안 건들 테니 연금 받을 때도 안 건들겠다가 세제 비적격이에요. 그 이제 크게 두 가지 상품이거든요.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게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할 수 있는데 납입하는 보험료의 혜택을 보면 결국 납입하는 보험료를 조금 더 증액할 수가 있잖아요. 그 혜택을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눈덩이를 크게 해서 나중에 받는 거가 커져서 이때 세금을 내더라도 이렇게 눈덩이를 크게 할 거냐 아니면 눈덩이는 얘보단 조금 작지만 이때 세금을 안 낼 거냐의 차이인 거예요. 근데 연금을 받을 때 상황에서 보면 다른 소득이 대부분 없거든요. 아까 제가 말했던 거는 이상적인 모습인 거지. 대부분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사실은 퇴직연금, 뭐 기초연금, 뭐 이런 뭐 사적연금도 아마 대부분 유지가 안 됐다고 한다면 소득에서 받는 돈은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잖아요. 여기에 또 세금을 매기면 나는 이제 힘든 거죠. 그렇다고 뭐 세율이 크진 않지만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걸 감안한다면 오히려 이때 세금을 안 떼는 구조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야 나는 지금 뭐라도 혜택을 좀 받아서 얘를 가지고 난 다시 이 시드머니를 가지고 뭔가 하겠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연금저축 같은 세제 적용 상품이 맞을 수도 있어요. 저도 이제 요새 드는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. 나의 자유의지로 시간을 통제하는 삶. 이게 내가 볼 때는 부자가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뭐 보통 노동소득은 나의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행위라고 볼 수 있고 뭐 자산가들은 그 자산으로 다른 사람의 시간을 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내가 만약에 자산가가 된다면 나의 시간을 나의 의지대로 통제할 수 있는 거죠. 내가 그 시간을 활용함에 있어서의 부의 크기는 다 다른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제가 언젠가는 그 와이프의 구속을 받는 이거는 그러니까 어쨌든 네, 통제받지 않는 어떤 나의 시간적인 어떤 자유로움이 있다면 그게 진정한 부자가 될 것 같고요. 그거 하나랑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거. 결국은 제가 이 세상에 없으면 이 아이들이 남겨지는 거고 이 아이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게 뭘까 봤을 때 아까처럼 교육. 그러니까 뭔가 경험을 해줄 수 있는 것들과 그럼 아까 같은 낚싯대 그런 식 이런 것들을 좀 물려주고 싶으니까 이제 그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거죠. 일단은 전 월부 그 구독해서 거의 다 보고 있거든요. 사실은. 네. 워낙 이런 거 좋아하고 워낙 되게 이렇게 유익한 채널이 있다는 게 참 너무 감사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는다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. 너무 이런 좋은 컨텐츠 많이 만들어서 너무 고맙고 이걸 보시는 분들은 이미 사실은 계속 발전적인 어떤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. 그래서 뭐 우리가 5천만 국민 중에 이 채널의 영상을 보시는 분은 이미 미래가 이미 밝은 분들이에요.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한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연봉의 그런 금리를 역산했을 때 이미 수십억의 자산가세요. 근데 그 자산가의 가치를 지금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빨리 그걸 조금 더 현실적인 캐시플로우로 만들어서 결국 우리가 이제 노후에 행복하게 살고 뭐 지금부터 행복하게 살려면 그렇게 빨리빨리 이제 자산가가 되셔서 언젠가는 이 채널을 이제 더 이상 보지 않아도 이제 더 이상 그런 목표를 다 이루실 만큼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